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살 강민지가 냅킨을 꺼내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칼국수 국물이 손님 양보 어조매에 튀었거든요. 민지는 반사적으로 왼손목 시계를 벗고 자기 손목으로 뜨거운 국물을 닦아냈어요. 그 순간 50대 중반의 손님은 민지의 손목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지야, 처음 보는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별 모양 흉터, 26년 전 백화점 화재 때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이 손님은 누구이며 왜 직원 이름을 알고 민지의 흉터를 보고 우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강민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최순자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왼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년 넘게 차고 다닌 낡은 시계였지만 단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어요. 시계 아래 숨겨진 별 모양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습관적으로 시계줄을 한 번 더 조였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민지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칼국수집 가서 바쁠 텐데. 할머니가 이것도 못하면 쓰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26년 전 보호소에서 자신을 데려온 이 손, 한 번도 친딸처럼 사랑해준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침 6시 민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칼국수집으로 향하는 길은 10년째 똑같은 길이었어요. 민지야, 일찍 가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민지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이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활발하고 당당한 성격 덕분에 시장 사람들은 모두 민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지가 왼손목 시계를 절대 벗지 않는 이유를, 그 아래 숨겨진 상처를. 칼국수집 문을 열자 주방장이 벌써 와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VIP 예약 있다며 주방장이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네, 건설회사 회장님이신가 봐요. 점심 12시 예약이래요. 홀을 청소하며 민지는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완벽주의 성격 덕분에 칼국수집은 항상 깔끔했고 손님들도 많았어요. 오전 11시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모습은 프로 그 자체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칼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어요. 회색빛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칼국수집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뒤따라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아버지, 여기가 맞습니까? 젊은 남자가 물었고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래처 사장님이 추천하신 곳이야. 칼국수가 일품이라고 하시더라. 두 사람이 칼국수집으로 들어서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둘입니다. 중년 남자가 대답했고 민지는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메뉴판 드릴게요. 민지가 메뉴판을 건네자 중년 남자는 무심코 민지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목에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여름인데. 긴팔 유니폼을 입고 손목 시계까지 차고 있다니. 하지만 남자는 별 생각 없이 메뉴를 펼쳤어요. 바지락 칼국수 2개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칼국수가 준비되는 동안 민지는 물수건과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뜨거운 칼국수 2그릇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점심시간이라 홀이 붐볐고 민지는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VIP 테이블에 도착해 칼국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는 바람에 민지의 팔이 부딪혔습니다. 민지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쟁반에서 튀어올라 중년 남자의 양복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황급히 냅킨을 꺼냈어요. 남자는 놀라 일어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왼손목 시계를 벗고 자신의 손목으로 남자의 소매에 묻은 국물을 닦아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별 모양 흉터가 드러났거든요. 중년 남자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흉터는,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어요. 민지는 자신이 시계를 벗은 걸 깨닫고 황급히 손목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민지의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언제 생긴 거예요? 민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어릴 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별 모양이에요. 완벽한 별 모양.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민지야.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26년을 찾았어.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민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흉터를 보고 우는 이유를,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남자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민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방장이 소란을 듣고 홀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실수로 국물을 쏟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년 남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는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네는 명함에는 윤태호 태양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지는 주방장을 쳐다봤어요.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도 돼. 내가 서빙할게. 민지는 윤태호 부자를 칼국수집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앉자마자 윤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본명이 뭐예요? 민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강민지인데요. 본명이요. 태어났을 때 이름 윤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대요. 윤태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보호소요. 몇 살 때였어요. 4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대답하자 윤태호는 옆에 앉은 아들을 봤어요. 준서야. 26년 전이야. 윤준서라고 소개한 젊은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흉터, 별 모양 흉터. 윤태호가 민지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세요? 민지는 시계로 다시 손목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말로는 제가 보호소에 왔을 때 이미 있었대요. 윤태호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친 사진에는 4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전 백화점 화재 때 잃어버렸어요. 민지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윤태호가 사진을 뒤집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을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선명한 별 모양 흉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뜨거운 장난감 때문에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백화점 화재가 났고 윤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 민지가 사라졌어요. 민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 아래 숨겨진 별 모양 흉터, 사진 속 아이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별 모양 흉터를 가진 사람이 저 하나뿐일까요? 윤준서가 끼어들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을 강민지로 살았는데 갑자기 윤민지라니, 친부모가 있다니. 시간을 드릴게요. 윤태호가 다시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는 일어서며 민지의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딸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26년 동안 미안했어요. 윤태호 부자가 떠난 후 민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민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 주문을 받으면서도 윤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6년 전 백화점 화재, 4살 여자아이 별 모양 흉터, 퇴근 시간이 되자 민지는 주방장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래, 푹 쉬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왼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시계, 그 아래 숨겨진 흉터.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니? 일찍 왔네. 민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윤태호라는 남자가 자신의 흉터를 보고 잃어버린 딸이라고 했다고, DNA 검사를 하자고 했다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 진짜 부모를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제 엄마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진짜 가족을 찾는 게 내 행복이라면 해봐.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윤태호의 딸일까? 윤민지라는 이름이 내 본명일까? 새벽 3시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태호가 준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윤태호 회장님, 강민지입니다. DNA 검사 받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자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이 민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차 안에는 윤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서가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차에 올라타자 준서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긴장되시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여동생을 찾았거든요. 만약 정말 누나라면 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여동생이라면 민지는 준서를 봤어요. 오빠가 있었어요. 네, 저는 35살이에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 누나보다 5살 위죠. 아니, 여동생이면 5살 위고. 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윤태호와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민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서은이에요. 윤태호 회장 아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민지라면 제가 어머니고요. 민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네요. 많이 떨리시죠? 네, 민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26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꿈 같아요. 병원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윤태호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4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부터만 기억나요. 보호소 이름이 뭐였죠? 은희가 물었습니다. 해맑은 보호소요. 민지가 대답하자 윤태호와 은희가 서로를 봤어요. 그곳이에요. 윤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26년 전 화재 실종 아동들을 많이 보호했던 곳. 간호사가 민지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체열하겠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민지는 왼팔을 올렸어요. 간호사가 소독솜으로 팔 안쪽을 닦다가 손목에 흉터를 봤습니다. 예쁜 흉터네요. 별 모양이에요. 민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뜨거움, 아픔, 누군가 우는 소리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나오자 윤태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은희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병원을 나서며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민지는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윤태호의 집은 강남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자 민지는 압도당했어요. 거실이 칼국수집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민지 사진이에요. 은희가 설명했어요. 4살까지의 모든 순간을 담았죠. 민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케이크 앞에 앉은 아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 마지막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었어요.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백화점 화재 전날 찍은 거예요. 민지는 사진 속 아이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 어딘가 익숙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은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꼭 뵙고 싶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 맞다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민지 씨, 혹시 특별한 버릇 같은 거 있어요? 버릇이요.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음악 들을 때 손가락으로 박자 맞추는 거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왼손 검지로 턱 긁으면서.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버릇이었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정말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전인가 봐요. 식사 후 은희가 민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복도 끝 방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가림책들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방이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대로 뒀어요. 민지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책장 앞에서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책을 펼치자 속표지에 삐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윤민지의 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것 같아요.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이 글씨가 너무 익숙해요.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요.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왠지 제가 쓴 것 같아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준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찾았어요. 그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민지 4살. 생일 비디오. 세 사람은 거실로 내려가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속 아이가 일어나 장난감 피아노로 갔어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봐요. 준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왼손 검지로 턱 긁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민지도 연주하면서 같은 버릇을 하고 있었어요. 비디오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젊은 시절 윤태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 민지 아빠랑 백화점 가고 싶어.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뜨거워요. 민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민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지는 윤태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윤태호가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민지는 할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울지 마. 할머니가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 잘 될 거야. 그날 밤. 민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뜨거운 불길, 연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민지야, 민지야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칼국수집에서 일하며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윤태호 가족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특히 은희가 자신을 안아줬을 때의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약속된 날 아침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민지는 윤태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호와 은희, 준서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DNA 검사 결과였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윤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윤태호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친자 확률. 윤태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99점.
999%. 은희가 민지에게 달려와 안았어요. 민지야, 우리 민지. 준서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여동생이 생겼어요. 민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윤민지였다니, 정말 부모를 찾았다니. 윤태호가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널 지키지 못해서, 26년 동안 고생시켜서. 민지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윤태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은희가 현관에서 할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딸을 26년 동안 키워주셔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지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윤태호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26년 만에 우리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를 키워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강민지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윤민지가 되다니. 민지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할까? 민지라고 계속 불러도 될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지가 편해요. 그럼 성은?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 정할게요. 아직은 강민지가 더 익숙해서. 윤태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태호가 서재로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할 얘기가 있어.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26년 전 일을 조사했어. 윤태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화점 화재 당시 내가 실종된 경위를 말이야. 민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당시 백화점은 우리 회사가 시공하던 건물이었어. 윤태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이었는데 그가 말을 멈췄어요. 누군가 은폐했어.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걸.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기철이라는 사람이야. 윤태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회사 전무인데. 당시에는 현장 소장이었지. 사진 속 50대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화재 후 내가 실종됐을 때 이 사람 조카가 당직 경비였어. 조카요.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임동혁이라는 사람이야. 윤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화재 다음 날 갑자기 사직서를 냈어.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고 민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칼국수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낯선 남자 2명이 칼국수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지 씨 계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어요. 민지가 다가가자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자였어요. 윤태호 회장의 딸을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인터뷰 좀 하시죠. 민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가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중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나와 기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여긴 식당이야. 나가. 기자들이 나간 후 민지는 주방장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쟤 때문에. 괜찮아. 주방장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기자들이 집요하거든. 그날 오후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기자들이 찾아갔다며. 네, 어떻게 알았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임기철이 흘린 거야. 윤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내가 널 찾은 걸 견제하려는 거지. 그날 저녁 뉴스에 민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건설업계, 거물 윤태호 회장,
칼국수집 종업원을 딸이라 주장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계획적 접근이라는 의혹도. 민지는 TV를 끄고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 걱정 마.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칼국수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어요.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재벌 회장 노린 거래. 사기꾼 아니야. 민지는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칼국수집 손님이 뚝 끊겼어요. 주방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 민지는 알았습니다. 해고라는 뜻이라는 걸. 알겠어요. 민지가 알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칼국수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의 팔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던졌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사기꾼은 꺼져라. 민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윤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가 다치셨어요. 30분 후 윤태호와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윤태호는 깨진 유리창과 낙서를 보고 분노했어요. 임기철 짓이야.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은희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위험해요. 그날 밤 할머니와 민지는 윤태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희가 1층 한옥 별채를 준비해 뒀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보존된 어린 시절 방 창밖을 바라보니 정원이 보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웠지만 민지는 외로웠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준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적응 안 되지. 그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오빠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민지 잃고 나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준서가 창밖을 봤어요. 이 집이 항상 슬펐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가 민지를 봤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민지는 준서의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반격이요?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응, 임기철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계셔. 다음 날 아침 윤태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딸 윤민지를 찾았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 99.999%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윤태호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계획적 접근이라는 의혹은요?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윤태호가 답했어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민지도 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렸지만 참았어요. 저는 26년 동안 간민지로 살았습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윤민지가 맞았어요. 그녀가 왼손목을 보였어요. 시계를 벗고 별 모양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이 흉터가 증거예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희가 무대로 올라와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4살 때 우리 딸 손목 사진입니다. 사진 속 흉터와 민지의 흉터가 똑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26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별 모양 흉터가 이어준 가족,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임기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호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임기철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사생활 문제로 경영에 소홀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기철이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윤태호는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내 딸을 찾은 게 잘못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회사입니까? 임기철이 비웃었습니다. 감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윤태호는 압박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태호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은희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윤태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 때문에 윤태호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다치고 칼국수집도 문을 닫게 생겼어요.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만 가방에 넣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할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지야, 어디 가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도망치는 거니?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쟤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도망가면 해결되니? 할머니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지야,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30년 동안 너 혼자 키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외로웠겠니? 민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말을 잘랐어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 함께 싸워야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나도 무섭다.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망치면 더 무서워져.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할머니가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민지 잘못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윤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윤태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들어가자 윤태호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민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윤태호는 딸을 봤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일이에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윤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기철을 막아야 해.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26년 전 백화점 화재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임동혁을 찾아야 해. 윤태호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실종된 경위를 알고 있어. 그때 준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임동혁이요.
윤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어?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있대요. 준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환자래요. 윤태호와 민지가 서로를 봤어요. 당장 가자. 윤태호가 결정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는 긴장했어요. 정말 임동혁이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 윤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라진 날 당직이었어.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맞았습니다. 임동혁 환자는 치매라 기억이 오락가락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가끔 26년 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중얼거리세요.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7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동혁 씨,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윤태호를 보자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태호가 다가갔습니다. 26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이 민지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저 별 모양. 노인이 민지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야. 윤태호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삼촌이 전화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왜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외절 데리고 나간 거예요. 회장님이 무너지길 바랐대요. 임동혁이 흐느꼈습니다. 딸을 잃으면 회장님이 약해질 거라고. 윤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임동혁이 대답했습니다. 신원 모르는 아이라고 했죠.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임종혁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려 했는데 이미 보호소로 보내진 뒤였어요. 민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삼촌한테 말씀드렸어요. 임동혁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입 다물라고 돈을 줬습니까? 윤태호가 물었습니다. 임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준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를 봤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기철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치매 환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임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윤태호가 임기철을 노려봤습니다. 기철아, 26년 동안 입막음했구나. 증거가 있습니까? 임기철이 비웃었습니다. 치매 환자 헛소리뿐이잖아요. 임동혁이 삼촌을 보자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삼촌이 날 버렸어.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입 다물라고 돈만 주고 날 버렸어. 임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삼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임동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임동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가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심장 발작이에요. 의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동혁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유일한 증인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임기철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으시죠? 그가 윤태호를 봤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준서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임동혁 씨가 고백한 내용 전부. 임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봅시다.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어요. 증인이 의식불명이라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태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 그가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임기철의 송금 기록을 찾아봐. 일주일 후 탐정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26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임동혁 계좌로 송금했어요. 탐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입막음 비용이 분명합니다. 윤태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됐어. 하지만 임기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반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윤태호 회장, 전무를 모함, 가족 찾기에 집착해 회사 경영 마비,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임기철이 기자들을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신문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윤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자회견하겠어요. 민지야, 윤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나서면 더 공격받을 거야. 괜찮아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어요. 은희도 동의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아요. 그녀가 남편을 봤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시다. 준서도 거들었어요.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윤태호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알겠어. 함께 하자. 이틀 후 윤태호 가족 전체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민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30년 동안 강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로 윤민지가 맞다는 게 확인됐어요. 민지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임동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삼촌이 전화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준서가 송금 기록을 보여줬어요. 26년 동안 매달 입막음 비용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공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임기철 전무의 범죄가 확실합니까? 윤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임기철 전무 26년간 은폐, 아동유기 방조 혐의, 기사 제목이 바뀌었어요. 임기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딸 임수진이었습니다. 임수진은 아버지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20대 후반의 임수진은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임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었어요. 26년간의 비리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횡령 증거,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26년 전 백화점 화재 은폐 문서까지 모든 게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윤태호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태호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수진은 윤태호 가족과 마주했어요. 민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수진 씨, 윤태호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로?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증거예요. 윤태호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26년간의 범죄 기록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민지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수진을 안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수진은 민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민지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진 씨도 피해자예요. 준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면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검찰에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이틀 후 임기철이 구속됐어요. 횡령과 아동유기 방조 혐의였습니다. 뉴스에서 임기철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지는 TV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끝났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윤태호 가족과 임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임기철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6년 전부터 조카 임동혁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검사가 통장 사본을 제시했어요. 입막음 비용이었습니다. 임동혁의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삼촌이 전화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임기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추가 증거를 냈어요. 임기철 피고인의 자필 메모입니다. 화재 은폐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기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임기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윤태호를 봤습니다. 형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민지를 봤습니다. 30년 인생을 망쳐서 임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임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26년간의 범죄 증거입니다. 방청객들이 숙연해졌어요.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모습에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임기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임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재판이 끝난 후 윤태호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렸어요. 이사들이 윤태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임기철에게 속았습니다. 윤태호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편 민지는 칼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가게를 정리한 것이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야,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재벌 딸이었구나. 네,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집이 주방장이 다른 데로 갔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손님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었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어디 있어? 시장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칼국수집 보러 왔어요. 집으로 와. 윤태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윤태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칼국수집 건물 매입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리모델링해서 다시 열 거야. 윤태호가 미소 지었어요. 하늘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매니저하고. 윤태호가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주방장 하시면 어떨까.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윤태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 어머니이시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가끔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칼국수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준서도 거들었습니다. 주말마다 가겠습니다. 민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하늘 칼국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왔어요. 민지야, 축하해.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옛 동료들도 찾아왔어요. 언니,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영이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게는 깨끗하게 단장됐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윤태호와 은희, 준서와 민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더 이상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왼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손님이 앉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도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바쁘게 서빙했어요. 능숙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준서도 와서 도왔어요. 민지야, 테이블 3번 주문이야. 알았어. 오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에 손님들이 미소 지었어요. 저 집 분위기 참 좋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태호도 들렀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물었어요. 대박이에요. 아버지.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칼국수를 함께 먹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윤태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민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가족,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한 할머니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어요. 민지야, 은희가 불렀습니다. 행복하니? 네.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왼손목에 별 모양 흉터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가족을 찾았다고, 상처가 선물이 됐다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잠은 안 자고.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머니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어요. 왼손목의 흉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흉터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아침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윤태호와 은희, 준서, 할머니, 그리고 민지. 오늘도 바쁠 거야. 윤태호가 말했어요. 예약이 많대. 괜찮아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준서가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팀워크 좋잖아.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 메뉴 만들 거야. 기대되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하늘 칼국수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민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간민지이자 윤민지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받는 딸이자 손녀라는 것을. 몇 달 후 임수진이 하늘 칼국수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두 사람은 안 왔어요. 요즘 어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수진이 대답했어요.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일할래?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직원 필요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잖아.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날부터 수진도 하늘 칼국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세 여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민지와 수진, 그리고 은희, 서로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함께 치유해 나갔어요. 1년 후, 하늘 칼국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집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민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집 정원에 모였습니다.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윤태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민지를 봤어요. 민지가 우리에게 돌아온 지 1년이 됐어요. 은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민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서가 선물을 건넸어요. 여동생한테.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였어요. 예뻐요. 오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선물을 주었어요. 이건 할머니가 손수 만든 거야. 손뜨개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윤태호와 은희도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가자. 윤태호가 말했어요. 제주도로. 좋아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정원에 노을이 졌어요. 가족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밤이 되자 민지는 혼자 정원을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왼손목의 흉터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별 모양 흉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가족을 찾게 해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민지야. 은희가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엄마. 민지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불러줘, 엄마.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민지를 안았어요. 우리 딸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3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알았어요. 집이 어디인지, 바로 이곳,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돌아온 딸이라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